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천황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종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었던 대신 이완용, 사실요, 그는 이 고종이 신임하던 신하이자 조선의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습니다. 고종이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옆에 두고 싶었던 와. 그런 신하였습니다. 처음에 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이완용의 관직 생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외국인 선생님? 오. 학교. 맞습니다. 학교입니다. 영어, 세계사, 서양의 정치와 법률, 수학까지 이전에 조선에서는 배운 적 없는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로서는요, 생각지도 못한 아주 파격적인 수업 방식을 보여주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수업 방식? 네. 외국어 오! 수업 맞습니다. 모든 수업을 영어로. 영어로. 아 진짜요? 네. 저기 외국 수업을 다 영어로 했어요? 맞습니다. 모든 수업을 저 당시에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파격적이죠. 네. 그죠? 지금도 파격적이에요 사실 그건. 그럼요. 맞습니다. 이 학교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한 조나단이라면 들어봤을 텐데 그 이름은요, 바로 이겁니다. 유경공원. 아하. 유경공원. 아, 들어보셨죠? 네네네, 유경공원. 맞습니다. 유경공원은 1886년 고종의 허가로 세운 조선 최초의 근대적 공립교육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유경공원을 세웠을까요? 외교할 때 외교할 때- 필요하니까. 네, 그렇죠. 그 당시가 이제 막 외교도 많이 이루어지려고 했던 때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청나라. 아 그렇죠. 아시죠? 예, 군신. 자, 병자호란 패배 이후 이 청나라는 쭉 이 조선의 외교와 내정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었죠. 자, 고종은요, 이 청나라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아 근데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어쨌든 간에 있는데 왜 굳이 미국이었을까요? 고종의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짝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 내용을 보면은 조선의 국제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이 조정해 준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미국에 굉장히 크게 기대를 걸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엔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교육으로. 길러내야죠. 길러내야죠. 맞습니다. 자, 미국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죠. 자, 유경국어는요, 서양과의 교류, 외교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문화를 익힌 외교 재원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학교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죠. 아니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오죠, 지금. 네. 그죠? 오로지 명문가의 자제와 현직 관리들, 아주 세심하게 선발된 30여 명 정도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발된 사람 중 한 명, 네. 그 한 명이 바로 유한용. 이완용입니다. 29살이 되던 1886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유경공원에 자원 입학합니다. 자, 과연 이 이완용은 왜 어떤 생각으로 이 유경공원에 자발적으로 자원 입학했을까요?
자, 만약 이완용이 영어에 익숙해져서 미국통이 되고 조선의 최고 권력자 고종이 눈에 든다면 호호, 관직자로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완용은요, 이 유경공원을 세운 고종의 의중을 빠르게 눈치채고 유경공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입학 10개월 만에 아주 큰 행운을 주게 됩니다. 오. 이완용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행운. 미국과의 교제가 점점 기묘해졌기 때문에 그때 신설된 유경공원에 입학하여 미국에 가게 되었다. 우와. 와우. 통역이 아니고 아예 그냥 미국으로. 아예 가는 거네요. 야, 그 당시에 미국을 간다는 거는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텐데 거기에 이완용. 이완용이 간 겁니다. 이완용 대체 어떤 이유로 미국에 가게 된 걸까요? 요거 맞춰야죠. 이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은 이후에 조선에 미국 공사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조선이 미국에 조선 공사관을 세우러 가야 됐거든요. 이완용은요, 그 공사관원 중 한 명으로 선발된 겁니다. 아. 네. 이완용이 31살이 되던 1888년 1월 1일 두 달간의 긴 여정 끝에 조선공사 관원들은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고요. 정식으로 조선공사관을 엽니다. 오. 자, 그렇게 미국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도착 후 11개월 만에 주미 책임 공사관에게 귀국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귀국하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청나라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아, 끈질기네. 청나라는요, 허락도 없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진행해, 이거 웃기는 일이야,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고종은 책임 공사관을 조선으로 소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미스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행운이 됩니다. 귀국이? 자, 공석이 된 주미 공사관의 자리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아, 이완용. 그렇죠. 이완용. 이완용은요, 책임 공사관 바로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었거든요. 그는 약 2년 동안 미국 주재 공사관의 책임자 대리로 일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이완용이 어떤 모습으로 일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미국 현지에서 현지에서. 예. 네,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 자, 여기 뒤쪽이 이게 워싱턴 미국 대통령 알죠? 워싱턴? 네. 생가예요, 생가. 아. 그 앞에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 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와. 이렇게 한복을 입은 남자가 부인입니다. 같이 갔어요? 네네, 같이 갔습니다. 자, 서양인들 사이에 이렇게 갓을 쓰고 도포를 두른 모습. 와. 조미 공사관원과 가족들은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생활한 겁니다. 오, 야.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더듬더듬 말하던 영어 실력은요, 일취월장했고요. 미국 공사관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하고 긴밀해집니다. 자, 그리고 1890년 10월 이완용이 대리공사직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왔을 때 이 미국에서의 경험, 이 경험이 이후 이완용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는 대미 외교의 1인자이자 친미파의 대표적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은요, 고종의 최측근 기구 승정원, 지금으로 본다면 대통령 비서실이 되겠네요. 이 승정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실세? 권력?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가까워졌으니까. 미국 사정의 밝은 이완용이 해외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고종에겐 꼭 필요한 인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고종의 총애 속에 이완용은요, 34살이 됐을 때는요, 무려 종 2품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초고속 지금 승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통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밑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최소 한 20-30년 정도는 걸립니다. 결국은 이완용을 굉장히 신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완용은요, 친미파로 고종의 최측근에서 승승승승 장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완용, 1894년 조선 땅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동아시아를 뒤흔든 대사건, 1894년 바로 청일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의 승자 일본, 조선 가만히 둘까요? 아니요. 일본인을 배치해서 내정마저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는요, 여러 열강의 힘을 빌려서 이 일본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일본,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렇죠. 자, 이러면서 조선 궁궐 한 복판에서 아이고.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릅니다. 충격적 사건. 밀미사변. 네. 앙심을 품은 일본이 명성황후를 살해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고종 입장에선 갑자기 내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내 아내 죽인 겁니다. 네. 착잡하죠, 진짜. 고종은 경복궁에 꼼짝없이 갇혀서 친일파 관리와 일본의 감시 속에 두려움에 떨며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고종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관료 이완용. 자, 이때 이완용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힘의 흐름이 변하는 걸 보고 설마 이완용은요, 자신과 친분이 돈독했던 미국 공사관으로 재빨리 대피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완용은 고종을 구출한 다음 과연 어디로 도피시키려고 했을까요? 어디겠습니까? 미국. 당연하겠죠. 네. 바로 자신이 지금 피해 있는 미국. 미국 공사관. 이완용은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조선의 최고 권력자 고종을 구출하면 자신의 정책 입지가 크게 올라갈 거라고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완용은 고종을 구출하기 위해서 30여 명의 행동대를 대동하고 궁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 이 사전에 구출 계획이 발각되면서 결국 실패합니다. 이완용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완용은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 고종과 연락하면서 다음 기회를 또 노립니다. 그리고 1896년 2월 11일 드디어 그 계획 성공합니다. 오, 성공했어요? 네, 경복궁을 떠나 고종이 피신한 곳, 아, 예. 러시아 공사관? 맞습니다. 러시아 공사관. 이완용은요, 미국 공사관이 아닌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을 피신시킨 겁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다? 아관 파천. 와.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완용은 어느 나라랑 가깝다? 미국. 미국.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그렇게 접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관 파천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완용에게는요 특별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외국 공사관이 많은 정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외교 커뮤니티 정동부학부의 회원이었던 겁니다. 진짜 그 활동을 많이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완용은요 정동부학부에서 미국, 러시아와 가까웠던 이들과 함께 고종을 러시아로 탈출시킨 겁니다. 고종을 구해낸 공으로 이완용은요 하루아침에 관료직 감투를 3개나 받습니다. 그야말로 고종의 최측근 관료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 고종을 계속 압박합니다. 과연 어떻게 압박했을까요? 일본은요 조선 백성들이 모두 보는 신문에 한글로 이런 글을 싣습니다. 자신의 궁궐을 떠나 외국 열강에게 보호를 요청한 국왕을 폐위해야 한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신문이 돈다? 그럼 우리는 누구 의기지? 우리도 어떻게 막 이렇게 좀 되게 불안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이 불안해하는 백성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고종은 이완용에게 이 사태를 수습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완용은요 고종의 명령을 받들어서 신문사에 엄중히 경고했고요. 선동성 기사는 싣지 않도록 일본 공사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야. 진짜. 자, 이 대표 친일파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이완용은요 이때까지는 일본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1898년 이 이완용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나라의 이권을 해외에 팔아먹은 파렴치한 짓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언론에서 지금 이완용을 고발한 거예요, 지금요. 언론에서?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1895년 학부 대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학부 대신 시절에 나라가 어려워 이 해외에 돈을 빌리게 됐을 때 그 일부를 빼돌려서 자신의 주머니 이렇게 채웠던 겁니다. 본색이 나왔네. 게다가요, 1896년 외부 대신, 외교부 장관. 네. 자, 이 외부 대신을 맡았을 때는요, 자신의 정적 기반인 미국에 뇌물 5만 달러를 받고 철도 부설권을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챙기고 계십니다, 지금. 자,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완용의 이 커리어를 뒤흔든 엄청난 횡령 스캔들이 또 터집니다. 아이고. 1898년 전북 관찰사로 새롭게 부임했던 이완용이 세금 20만 냥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천냥 이런 건 들어봐도 20만 냥 이런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완용을 아끼던 고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관직에서 파면시켰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랬구나. 자, 그렇다면 이완용은 이대로 중앙정계를 영영 떠났을까요? 이완용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경성 주변을 떠나지 않으면서 호시탐탐 다시 고종의 신임을 얻어 중앙정계로 나아갈 그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청일전쟁 이후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이 더 커진 일본, 또 아관 파천 이후 조선을 간섭해오는 러시아. 계속되는 두 나라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고종은 해결의 열쇠를 쥔 누군가를 급하게 찾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완용. 이완용. 맞습니다. 이완용이 누구랑 친하다? 미국이랑. 맞습니다. 당시 고종은 러일 전쟁으로 맞은 위기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종은 파직당한 이완용을 불러들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게 됐을까요? 고종의 직속 부서인 국내부의 특진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실 보좌관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와. 가까운 곳에 있네요. 그렇죠. 완전 최측근. 고종의 완전 최측근. 자, 이제 다시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내 세상이 다시 시작됐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완용은 해임됩니다. 아, 왜요? 바로 이완용의 정치 활동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일본을 배후에 두고 있는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일파들은 왜 이완용을 경계했을까요? 그랬을까? 아까 고종의 아관파천 도운 인물 누구? 아, 이완용. 이완용. 당시 친일파들은요, 이완용을 친러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는요, 고종을 압박해서 이완용을 내쫓았던 겁니다. 오. 이완용이 무려 3년 7개월 만에 얻은 정계 복귀의 기회가 친일파에 의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든 이 중앙정계에 복귀하고 싶었던 이 이완용에게 일본은 거슬리는 존재. 그러니까 너무 싫죠. 3년 7개월 만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1905년 9월 러일 전쟁은 끝이 납니다. 승자 어떤 나라? 1번. 일본. 이로써 대한제국에서는요, 러시아가 물러났고요, 완전히 일본 편이 됩니다. 자, 이 고종은 측근 세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어느 나라의 지원을 호소하려고 했을까요? 미국. 그렇죠. 미국의 이 지원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마저 일본을 지원하는 노선으로 입장이 바뀝니다. 결국 모든 힘의 균형이 일본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상황. 그런 와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고종이 신임하던 신하가 일본에 납치가 됩니다. 와. 그가 납치된 이유는요, 일본의 간섭과 침략에 끝까지 맞섰기 때문이었죠. 자, 이제 대한제국에서는요, 일본에 등 돌리면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겁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2개월이 지났을 무렵 1905년 11월 9일 일왕의 특사가 경성에 도착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누굽니까? 이토 네. 히로부미. 바로 일본의 초대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 자, 그가 서울 경성에 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외교권을 일본이 차지한다고 국제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사늑약. 맞습니다. 본격적인 대한제국 침략 계획을 시작한 것이죠. 와. 그리고 5일 후인 11월 15일 결국 고종과 이토 히로부미는 통역관을 대동하고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토 고종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낙하시든 거부하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거부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긴 회의 끝에
고종과 대신들은 이또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체결은 불가하다. 오. 안 된다. 네, 을사늑약은 절대 체결할 수 없다라고 반대의 뜻을 모은 겁니다. 이완용. 근데 이완용이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게 조금 네. 신기한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완용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조약에 찬성합니다 하고 얘기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 찬성하면서 좀 눈치를 보면서 적절한 때 타이밍을 아마 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완용이 미리 찬성한다고 얘기하면은 고종하고 대신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둘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대신들의 이 회의 결과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갑니다. 바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겠다는 일념으로 온 누구? 이토 이또 히로부미. 히로부미였죠. 이또는 이곳으로 쳐들어갑니다. 중명전. 중명전. 맞습니다. 바로 중명전으로 간 겁니다. 자, 저녁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 이 중명전에는요, 조선의 주요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당시 중명전의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칼이 늘어서 철통과 같고 내정부 및 궁중에도 일부 병사가 배치되어 그 공갈의 기세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조약을 맺자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은 건 확실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공포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자, 이 대신들이 회의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그때 일본 헌병대가 딱 막아서면서 다시 그들을 회의장으로 밀어 넣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 이토와 마주하게 된 대신들. 이토는요, 이들을 붙잡고 조약 승인을 강요합니다. 자, 이날 밤 이토 히로부미는요, 이 대한제국 대신들을 차례로 부르며 의견을 묻습니다. 먼저 참정 대신 한규설에게 물었죠. 참정 대신은 어존에서 뭐라고 했는가? 그러자 한규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소. 이어서 다음 외부 대신 박재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이번에 박재순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외부 대신으로서 어찌 감히 찬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폐하의 명령이라면 뭐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서 박재순이 말꼬리를 흐립니다. 자, 그러자 이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외부 대신은 찬성하는 편이다. 말꼬리를 흐리고 강력히 반대하지 않았으니 찬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찬성으로 그냥 간 거예요. 들리지 않죠, 그죠? 자, 이토는요, 이어서 이하영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하영은요, 정세를 운운하면서 확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토 어떻게 했을까요? 이하영 찬성. 또 제멋대로 결정합니다. 아, 대신들의 의견을 연이어 묻던 이토. 그리고 그의 눈이 한 사람에게 멈춥니다. 누구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아 이완용. 이완용.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완용은 이토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합니다. 이완용의 강력한 찬성. 자, 결국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 나머지
3명의 대신도 찬성표를 던집니다. 결국 8명의 대신 중 5명이 찬성합니다. 아,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이토는 대한제국 대신의 찬성을 빌미로 조약 체결을 선포합니다. 국가 간의 조약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불법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완용의 적극 찬성으로 이루어진 을사늑약. 결국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결국 격분한 민중들은요, 조약 파기를 외치면서 황궁 앞으로 몰려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민중의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글이 퍼집니다. 어떤 글이었을까요?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자, 당시 이완용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약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말입니다. 외교에 대한 문제만 잠깐 이웃나라에게 맡겨졌으나 나라가 부강해지면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변명이죠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그저 외교 문제만 잠깐 일본에 맡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아, 을사늑약 체결을 선언한 직후 일본이 제일 먼저 한 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선을 철저하게 통치하고 감시할 통감부를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야. 1906년 3월 통감부로 온 초대 통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아, 최동아 이토 히로부미. 네. 맞습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 통감부는요, 대한제국의 외교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제멋대로 간섭하고 감독하는 실질적 통치기관이 됩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분개하고 정의를 지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줬던 이완용. 이 을사늑약 이후 이완용은 새로운 내각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광산사무국 총재 자리도 받습니다. 지위와 재력을 이완용 이 두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참. 그리고 이완용은요, 이토에게 충격적인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지?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한국을 일본에 병합시키겠습니다. 이야,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일본에 바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이토는요, 이완용을 의지가 강한 용기 있는 자라면서 절대적으로 신임하지요. 그리고 이완용은 이토에게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자, 그러던 1907년 이완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매국노 이완용 입장에선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큰 사건인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지?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건. 바로 헤이그 특사입니다. 헤이그 특사. 자, 이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파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고종의 이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일본 때문에. 맞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고종의 특사들은 본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완전한 실패. 자, 그런데요. 일본이 방해했다는 건 일본이 고종의 특사를 눈치챘다는 겁니다. 자, 일본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토는요. 크게 분노하면서 고종을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 이토가 찾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는 누구겠습니까? 이완용. 이완용. 이토는요, 이완용에게 이 일을 수습할 방법을 고종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고종에게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천황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치욕적이네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음. 그때 이완용 고종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소리를 쳐요. 네.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자, 고종은 이때 이완용을 홀겨볼 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때 고종을 보필하고 고종이 총애했던 대신 이완용. 그는 이제 일본의 편에 서서 고종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적이 된 겁니다. 그의 집 담벼락은요, 온갖 욕설과 분뇨로 더럽혀집니다. 이 시위대가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러서 집이 모두 불탄 일마저 있습니다. 나라를 판 매국노와 일본에 대한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이완용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총을 맞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총뿌리가 이토를 향했습니까? 안중근 이사께서. 맞습니다. 바로 안중근. 자, 그런데 이토의 죽음에 이완용은 슬퍼하며 애도하죠. 와. 아이고야. 자, 그리고 이토가 죽고 두 달 뒤 또 한 번 경성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 자, 당시 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리 총리가 칼 맞아. 잠깐 리 총리가 칼마저가 이완용? 아까 칼 제가 네, 이 총리가 칼 맞았다고 칼을 이완용이 맞아. 이완용이 이완용이 칼 칼 맞았다는 맞았다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총리인 이완용이 칼에 찔려 생사를 오간다는 기사입니다. 아. 한 청년이 이완용의 죄를 벌하겠다면서 그의 목숨을 노린 겁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재명. 이재명. 네. 이완용의 어깨, 허리, 신장, 팔을 찔렀고요. 동맥이 잘리면서 엄청난 피를 쏟게 됩니다. 자, 칼에 찔린 이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도 칼 찔리면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찔렸으면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살아남습니다. 아이고. 아니 엄청 찔렸는데 어떻게 살아남죠? 참. 이완용은 친일 매국 관료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고의 수술을 받고요. 아, 퇴원한 뒤 요양까지 떠납니다. 아이고. 강자에게 기대 임금도 나라도 버린 이완용. 이완용은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매국 행위에 더 전념합니다. 그리고 1910년 6월 일본에서 새로운 통감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죠. 총리 대신으로 복귀한 이완용은요, 이 칼에 맞은 상처가 완전히 낫기도 전에 통감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경술년 1910년 8월 22일 결국 이걸 체결하죠. 일본과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치욕적인 조약, 한일 강제 병합 조약입니다. 이 한일 병합 조약 제1조, 과연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을까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의 모든 일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형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결정은 이제 일본 황제가 일본. 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 말도 안 되는 조약, 누가 가장 먼저 제의했을까요? 이완용. 이완용? 그렇죠. 맞습니다. 이완용이 일본 측에 찾아가 먼저 이 조약을 제안했던 겁니다. 이완용의 적극적인 합방 제안에 훗날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뛰어들어온 기분이었다. 와. 그물소. 이로써 이완용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매국노로 남게 되었고요. 일본의 침략 계획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막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르죠. 경술국치.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수치, 나라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는 겁니다. 참. 경술국치 이후 이완용의 매국 행위는 다양한 곳에서 행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배우게 했고요. 이순신전 같은 위인전 금서로 만들었습니다. 읽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냐면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일본을 공격하고 일본을 많이 무찔렀잖아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죠. 임진왜란 때 어쨌든 간에 큰 어쨌든 전쟁의 영웅이니까. 맞습니다. 이완용은요,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 민족의 정신까지 말살하는데 앞장을 섰던 겁니다. 아유. 당시 일본은요, 매국 인사들의 그 공로에 따라서
자기와 돈을 내립니다. 이완용은요 100작 자기와 돈 15만 원을 받습니다.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부동산을 합치면요 재산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부동산의 크기는요 여의도의 몇 배나 됩니다. 이완용은요 1926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300명의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팔아선 안 될 나라를 팔아서 누려서는 안 될 부귀 영화를 누린 자라고 신문사설에 정확히 기록되었던 것이죠. 대한제국의 사람들은 모두 이완용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의 대명사 이완용은 지금까지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와. 죽기 직전까지도 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색조차 없었다는 이완용. 그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역사의 파렴치한 매국노, 나라를 판 대역 죄인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연개소문 집안이 왜 고구려 멸망에 영향을 줬을까요? 자, 그걸 알려면요 우선 연개소문 가문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연개소문은요 고구려 최고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났는데요. 무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고구려 최고 관직, 지금으로 본다면 국무총리급인 대대로와 망리지를 역임한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이제 국무총리를 지칭하는 이름이 대대로 망리지. 망리지. 이걸 역임했던 그런 분들이라는 얘기죠. 오, 집안이 좋았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당시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유력 가문 연씨 집안의 촉망받는 젊은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당시 고구려는요 그 아버지의 관직을 아들이 이어받는 세습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자, 그럼 연개소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 누구에게 갈까요? 연개소문. 당연하겠죠. 아버지 아들로 아들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되니까. 당연히 연개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연개소문에게는요 넘기 힘든 큰 장벽이 하나 있었어요. 장벽이요? 다 완벽한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고구려의 다른 귀족 세력들이 연개소문이 최고 관직에 올라서는 걸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왜지? 왜 그러지? 연개소문은 마땅히 그 지위를 계승하고자 했지만 후기는 연개소문의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 지위에 오를 수 없었다. 근데 선생님, 근데 진짜 연개소문 성격 때문에 반대한 건가요? 연개소문의 성격이 아무래도 보통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연개소문을 반대한 이 귀족들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연개소문 집안에 너무 많은 권력이 몰린 것을 경계했던 겁니다. 이 가문의 권력을 지키려는 그 욕망이 아주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은요 다른 귀족들에게 내가 잘못했소 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연기한 거네요. 네. 물러났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힘들게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겨우겨우 관직에 오른 연개소문은요 그 후 고구려에 엄청난 파장을 부를 사건을 일으킵니다. 대체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던 642년 10월 이날은요 연개소문과 그의 병사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얼마나 잘 훈련됐는지를 보여주는 열병식이 열병식.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고구려 유력 조정 대신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병식을 하던 연개 소문의 병사들이 칼을 들고 연회장으로 갑자기 뛰어든 겁니다. 뭐야? 뒤집어먹네. 열병식장은요 한순간에 비명이 난무하고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사륙의 현장으로 돌변합니다. 감이 좀 오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지금 연개소문 부하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죽어간 고구려의 대신들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의 잔인한 사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지? 자, 연개소문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고구려의 왕, 영유왕이 있는 궁궐이었습니다. 그는요, 곧바로 자신의 병사들을 이끌고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영유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후에 일어납니다. 또 그것보다 충격적인 게 있나? 궁궐로 들어가 왕을 시해하고 왕의 시신을 잘라 여러 토막으로 내고 도랑에 버렸다. 아유. 이날의 잔인한 사륙은 바로 연개소문이 계획한 쿠데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왕은요 허수아비일 뿐 연개소문이 실질적인 고구려의 지배자였습니다. 쿠데타 이후 이 고구려의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 이제 고구려 내부에서 연개소문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없다라는 다 것이죠. 처리했다. 하루아침에 고구려 땅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견제는요 고구려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었습니다.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지도입니다. 자, 당시 이 고구려를 위협하던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중국의 당나라였습니다. 사실 중국의 나라들이 이 고구려를 노렸던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당나라 이전에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이 수나라 역시 무려 11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110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죠? 612년 중국 수나라의 군대를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 지금의 청천강 일대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수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618년 수나라의 뒤를 이은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던 당나라.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구려의 위로는 중국의 당나라가, 또 이 고구려의 이 아래로는 신라가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연개소문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요, 신라의 실권자 김춘추입니다. 자, 신라의 이 김춘추가 고구려를 찾은 이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동맹이었습니다. 이 당시 신라는요, 백제 의자왕의 공격으로 수십여 개의 성이 함락되면서 정말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춘추는 바로 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을 나라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춘추가 동맹을 위해 찾은 그곳이 바로 고구려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김춘추를 맞이한 연개소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신라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중령은 본래 우리의 땅이니 너희 신라가 만약 중령 서북의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주어 도와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신라가 땅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중령이 어디죠? 자, 이곳 중령은요, 경상북도 영주와 충청북도 단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상류에 있는 정말 금싸라기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 내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내놓으라 도와주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상황입니다. 연개소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지지 세력이 많지 않다 보니 이 김춘추를 압박해서 만약 한강 유역을 되찾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제안을 받은 신라의 김춘추,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대왕께서는 이웃과 친선하는 데엔 뜻이 없으시고 단지 이렇게 사신을 위협하여 땅을 돌려줄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신은 죽을지언정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땅은 주지 않겠다 이건가요? 그렇죠. 강경하네요. 입장 알겠죠? 김춘추의 입장 알겠죠? 네. 결국 김춘추에게 연개소문의 제안은 죽을지언정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연개소문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렇죠. 연개소문은요, 바로 신라에서 온 그 김춘추를 가둬버립니다. 어이? 그 자리에서요? 사신을? 네. 이후요, 포로로 잡힌 김춘추가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신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김춘추라면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칼을 가서 다시 공격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맞습니다. 고구려 연개소문 좋게 얘기했어요. 얘기할 수가 아니죠. 없죠. 그렇죠. 막 가뒀는데. 욕했을 거 아닙니까? 단절이죠, 단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단 한 번의 외교 협상으로 신라를 적으로 돌려버린 연개소문. 이 외교적 선택은 훗날 고구려의 운명을 바꿔놓는데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김춘추 가둔 게요? 네. 와. 아 진짜. 자, 그리고요, 김춘추가 돌아간 이후에 고구려에는요, 또 다른 충격적 소식이 들려옵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로 고구려의 실권을 장악한 지 약 1년 반 만에 누군가가 고구려를 정벌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앞서 우리가 도착해서 본 무덤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당태종. 아 아까 처음에 맨 나왔던 처음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태종이 연개소문의 이 행동을 문제 삼아서 고구려 정벌을 선포한 겁니다. 자,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연개소문은 그 나라의 군주를 시해하였고 그 나라의 대신을 죽였고 이러니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당태종은요,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임금과 대신들을 죽였다는 명분으로 고구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오. 근데 왜 얘가 혼내줘요? 당태종은 천하 사방을 다 평정하려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던 군주입니다. 아, 그래서 당연히 동쪽에 있는 고구려도 당에 굴복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고구려를 침공하려면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명분으로 적절한 게 바로 연개소문의 쿠데타였죠. 그것이 이제 당태종이 강경하게 원정을 추진했던 명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황당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당태종은요, 연개 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당태종도 자신의 형과 동생을 죽이고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형과 동생을 내로남불하네요. 근데 살면서 원래 자기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제일 많이 욕해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핑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결국 연개 소문 대 당태종, 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여당 전쟁. 선전포고 이후 1년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645년 4월 당태종은요, 최신형 무기와 20만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직접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중국 중심의 이 천하를 꿈꾸는 당태종의 총공세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게 육군은 물론이고요, 수군까지 몰고 옵니다.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무서운 기세로 진격해오는 당나라 군대. 대단하다 진짜. 와. 다행히도 고구려 역시 잘 막아냈지만요, 이 당나라의 총공세에 아주 중요한 이 성을 결국은 빼앗깁니다. 바로 고구려 그 최전방에 위치한 요동성. 특히 이 요동성의 함락은요, 연개 소문에겐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동성은 고구려 철벽 방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이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곳이 바로 요동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동성을 결국 당태종한테 빼앗겼으니 고구려한테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요동성을 빼앗고 기세 등등해진 당나라 군대,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평양. 평양. 그렇죠. 자, 그런데요, 수도인 이 평양성으로 향하기 전에 꼭 점령해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이곳 어디입니까? 안시성. 맞습니다. 바로 안시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전투가 바로 이 안시성에서 있었던 전투가 아닐까. 이 안시성에서 펼쳐진 고구려 대 당나라, 절대 물러설 수 없던 그날의 치열한 전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645년 6월 20일 당태종과 그의 군대는 안시성 앞을 가득 메웁니다. 드디어 고구려와 당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안시성 전투가 시작됩니다. 결국 당나라군은요, 안시성 문을 열지 못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왜냐하면 이 안시성은요, 그 험준한 이 산 능성을 이용해서 성벽을 축조했기 때문에 사실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안시성의 성벽은요, 흙과 돌을 이용해서 쌓은 이 토축 성벽이다 보니까요,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성벽을 부수는 포차 공격도 버텨냅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이 안시성 전투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시성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에게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뭐야?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죠. 그래 뭐 있었어 여기서 그쵸? 여기서 뭐 했는데? 아 진짜 저게 얼마나 인원이 많으면 무식한 전술인데 저걸 해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이 당나라군이 안시성의 성문을 뚫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나라군은 안시성 성벽 높이까지 토산을 높게 쌓은 뒤 그 토산을 올라서 성벽을 넘어서 안시성을 쉽게 공격하겠다. 라는 목적에서 이 토산을 쌓은 겁니다. 하루 8,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서요. 무려 60여일 동안, 2달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토산을 쌓은 당태종과 그의 군대. 드디어 토산이 높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안시성의 운명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았습니다. 자, 여기서 당나라와 고구려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르르르르르르 꽝 하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60일 넘게 쌓은 당나라의 토산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대박. 자, 이 상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산이 무너지면서 안시성 성벽 한쪽이 부서지거든요. 이때 토산이 안시성 성벽과 살짝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고구려군은요, 당황하지 않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재빨리 성이 무너진 곳으로 신속하게 달려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이 당나라군을 계속해서 무찌르죠. 결국 그 토산을 점령합니다. 아, 또 나와서 토산까지 점령해요? 네. 그 뒤 3일 동안 이 당나라 대군은 토산을 빼앗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시성 고구려군은 이를 막아냅니다. 와. 결국 645년 9월 18일 당태종은 전군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고구려를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이 당태종, 비참하게 패배한 뒤 쫓기듯 당나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여당전쟁은 이렇게 연개 소문이 이끄는 고구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치열했던 여당 전쟁에서 승리한 연개 소문. 사실 여당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요, 쿠데타로 일어선 연개 소문에 적대적인 세력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연개 소문이 누굽니까? 고구려 최고 실권자로 중앙에서 이 전쟁을 총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연개 소문의 권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죠. 올라갈 총 수밖에 없죠. 올라가죠. 고구려 내에서. 결국 이는 쿠데타 이후 불안했던 연개 소문의 권력이 더 튼튼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당 전쟁 승리 이후 본격적인 연개 소문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탑이죠, 탑. 그렇죠. 탑. 맞습니다. 연개 소문이 새로 만들어낸 관직의 이름. 제일 높은 게 지금 뭐였죠? 현재까지? 대대로. 대대로. 자, 그렇다면 연개 소문이 새롭게 만든 관직의 이름 이겁니다. 대대로보다 더 높은 관직 폐대대로.
대대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생기겠는데요? 테테테테테테. 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대대로와 태대대로의 차이는 뭘 것 같아요? 임기. 임기. 맞습니다. 이 태대로는요, 임기 없이 이 최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종신직이었습니다. 무기한. 교수님, 그냥 연개소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왕의 자리에 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왕이 된다는 것은 전 왕조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든다는 거가 되겠죠. 이 전 왕조를 없애려고 그러면 전 왕조에 무슨 큰 잘못,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 고구려는 왕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뒤에서 실권을 다 가지고 운영하는 게 사실은 더 편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연개소문은 이제 만족했을까요? 만족해야 되는데. 아, 여기 어디까지가? 연개소문은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연개소문은요, 이제 자신의 집안 식구들에게 그 권력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아, 집안 식구들한테요? 결국 불같은 연개소문의 욕망이 빚어낸 권력의 대물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요, 동현 씨가 혹시 나중에 권력을 그 집안에서 물려준다고 했을 땐 누구한테 제일 많이 물려줄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안 그렇겠지만 뭐 또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네. 이제 아들에게 주지 않나요? 애기 아들이나 자식들한테 고루고루.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렇지만. 예. 맞습니다. 자, 그 힌트가 될 수 있는 표를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개소문 집안 가계도인데요.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연개소문에겐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의 다음 스텝은요, 바로 별다른 공이 없는데도 이 아들들에게 큰 자리 하나씩 떡떡 주는 거였습니다. 아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큰아들 연남생입니다. 누구라고요? 연남생. 네. 연개소문은요, 특히 큰아들 연남생에게 어릴 때부터 막강한 권력을 줍니다. 바로 왕의 최측근 관직이라고 할 수 있는 중리대형에 오릅니다. 중리대형, 쉽게 말하면요,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의 주요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런데요, 이때 연남생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대통령 비서실 주요 자리에 딱 앉았던 이때의 나이, 좀 젊었을 것 같은데. 바로 18살. 18살이요? 굉장히 젊죠? 네. 게다가 이 연남생이 23살이 됐을 때는요, 최고 귀족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지위에 오릅니다. 와. 그리고 연남생은요, 중앙군을 총괄하는 3군 대장군직까지 겸하게 됩니다. 거의 뭐 총사령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게다가요, 장남 연남생을 비롯해서 이 다른 아들들에게도 아낌없이 좋은 관직 뻑뻑 나눠줍니다. 고구려 조정은 그냥 연씨 집안 판이 돼버린 거예요. 자, 한편 당나라로 쫓기듯 떠난 당나라의 황제 당태종. 무엇보다 당태종, 이제 고구려 포기했을까요? 포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포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 당태종에게 고구려 원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고구려를 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때 이 당태종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춘추.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나당 연합. 648년 당나라는 고구려를 치기 위해 고구려를 적으로 여겼던 또 다른 나라 신라의 김춘추와 손을 잡은 겁니다. 우와. 아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김춘추 누구 만나러 갔었죠? 그때 연개소문. 연개소문. 근데 그게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때 연개소문의 입장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자기 찾아왔던 그 김춘추의 그 회담이 그리웠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요. 위로는 당나라, 아래로는 신라. 두 나라가 지금 협공하면서 위아래로 지금 고구려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지배하던 이 고구려에 또 한 번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요. 연개소문의 이 위기는 뜻밖의 상황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나당연합을 맺은 다음 해인 649년 김춘추와 약속을 했던 당태종이 갑작스럽게 죽고 만 겁니다. 타이밍이 참. 이상하게 돕는다 하늘이. 자, 그런데요. 당태종은 죽기 전 유언을 남기죠.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 유언 뭐였죠? 우와. 요동은 안 돼. 고구려는 안 돼. 유언은 이랬습니다. 요동에 가는 일은 모두 중지하라. 이 유언의 의미는요. 당시 요동 땅을 지배했던 고구려와의 전쟁을 잠시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근데 이게 유언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말이 딱 그거니까. 결국 당태종의 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나당연합의 전쟁 준비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태종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당고종이 당나라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쭈루루루룽 1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와. 자, 그동안요. 고구려는 연개소문 가문이 완벽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연개소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충격적인. 바로 660년 백제가 멸망한 겁니다. 당태종이 죽고 끝난 줄 알았던 나당연합. 그런데 신라가 당태종의 아들 누구? 당고종. 그렇죠. 이 당고종과 다시 연합을 맺은 겁니다. 그 후 신라와 당나라는 함께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 백제를 순식간에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개소문은 왜 백제의 멸망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나당연합군이 다음으로 노리는 나라 어디겠습니까? 고구려죠. 고구려. 다음 무조건, 순서는 당연히 고구려입니다. 교수님, 1차 여당 전쟁 때까지는요. 요동 쪽으로 이 고구려를 노렸던 당나라. 그런데 어디를 통해 고구려의 수도를 노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바닷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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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우와. 기세가 오른 당나라는요. 곧바로 고구려를 침공할 군대를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661년 당나라는 무려 20여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또다시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2차 여당 전쟁의 서막이 올라간 것이죠. 1차 여당 전쟁 이후 16년 만에 당나라와 맞붙게 된 고구려.
자, 이번에는 어떤 루트로 쳐들어왔을까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당나라군은요, 먼저 바다를 건너서 이곳 평양성 부근으로 쳐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대, 전통적인 그런 루트라고 볼 수 있겠죠. 압록강을 통해서 육로로 평양성을 향해 갈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게다가요, 신라 역시 군사를 보내 합세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연개소문은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준비해야죠. 막아야 준비해. 됩니다. 이거 못 막으면 고구려는 무너지는 겁니다. 끝나는 그죠? 자, 우선 연개소문은요, 당군이 이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게 군사를 보냅니다. 661년 9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된 당나라군과 고구려군. 그런데 이때 압록강 고구려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장수는 누구였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연개소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누굴까요? 아들. 맞습니다. 아. 네.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 연개소문은 자신이 가장 믿는 아들 연남생에게 3만의 군사를 주고 압록강 앞을 방어하도록 합니다. 압록강에서 맞붙게 된 고구려군과 당나라군. 아버지 연개소문의 기대에 연남생은 과연 부응했을까요? 연남생은요, 대패합니다. 연남생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정말 무참히 처참히 대패합니다. 무려 3만의 군사가 모두 전멸당합니다. 연남생의 이 허무한 패배로 이 압록강이 뚫려버린 고구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 문제는 총사령관 연남생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바로 다름 아니라 연남생이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총사령관인데 지금. 나 경험이 없는데 이 부응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연남생은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시죠? 예. 연남생은요, 그 와중에 가까스로 혼자 도망쳐 목숨을 건져 돌아옵니다. 자신의 군사들은 다 전멸됐는데도 말이죠. 결국 전쟁 경험도 없는 아들 연남생에게 3만의 군사를 맡긴 연개소문의 판단. 이 판단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연남생의 이 허무한 패배로 이 압록강이 뚫려버린 고구려. 게다가 이미 평양성 앞에는 바다를 건너온 당나라군의 부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갈 곳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이제 이 위기에 처한 고구려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양성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오. 당나라군은 661년 8월부터 무서운 기세로 평양성을 에워싸며 공격합니다. 자, 이 당나라군에 대응한 연개소문의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략. 자, 여러분들 옛날 이 고대 전투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나 추운 거. 추운 거. 겨울 되면 안 돼. 맞습니다. 바로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연개소문의 전략이었습니다. 애초에 당군은 속전속결 전략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군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급 문제였습니다. 보급은 부족하고 추운 날씨가 오게 되겠고 고구려군은 평양성 안에서 보급도 넉넉하고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오기로 했던 신라군은 백제 부흥군한테 막혀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전은 당시 당군의 평양성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치 상태로 흘러서 662년 1월 날이 풀리자 마침내 연개소문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당나라군에게 총공세를 개시한 겁니다. 고구려 연개소문의 반격이 시작된 거죠. 지금까지 평양성 안에서 전략적으로 버티기만 했던 고구려군은 드디어 처음으로 평양성을 나와 당나라군을 미친 듯이 공격합니다. 수만의 당나라 군사는 물론이고요. 당나라의 장수와 그의 아들 13명까지 전부 다 죽입니다. 와.